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하고 또 이후까지 아마 30분 정도 발표 강의를 하시고 저랑 이제 잠깐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또 뭔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잠깐 토론하고 여기서 또 이 책상 대치 자체가 보니까 지금 디스커션이 되게 좋게 끝나서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건강과 대안에서 현재 연구위원 하고 계시고요. 기업 환경인표 전문기로서도 이제 많이 이용하는 여러 실천적이고 활동적인 보고서를 많이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관리체 전문가로 기획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상윤이고요. 저도 인이협 회원이죠. 네. 옛날에 중앙인이협에서 사무국장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이협 활동은 많이는 안 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저는 이제 치료환경의학 전문이어가지고 노동건강연대라는 이 노동자 건강단체 활동과 이 건강과 대안이라고 해서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나눌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너무 의학적인 얘기 말고 조금 토론이 필요한 얘기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가 이제 되게 심각하다라는 것들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도 거부하고 기후위기는 날조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긴 있지만 이제는 워낙에 다수의 과학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룬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가 그간은 주로 이제 생태위기 또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산업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됐다면 사실 그것이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인간화하는 과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주장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런 맥락에서 건강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연구들과 또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후위기가 얼마나 큰 건강위기인가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 그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가 이제 건강위기이긴 한데 모든 이제 건강 영향이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또 불평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건강위기이자 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위기인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죠. 근데 주로 이제 생태위기 관점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생태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러저러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많이 됐는데, 세계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대기과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몇십 년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심각하네? 알았어. 그러고 하던 대로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느낀 활동가들을 비롯해서 과학자들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라는 식의 논의를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 즈음부터 이제 나온 얘기가 기후위기를 인간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이제 생태학 베이스로나 그냥 대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흔히 여러분들도 이제 제일 먼저, 지금 요즘은 안 그런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북극곰이 이렇게, 얼어서 막, 웃을 일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뭔가 동물들이 뭐 죽어가고 자연이 파괴되고, 막, 이런 거로만 많이 형상화되고 이미지화되니까, 물론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신, 요즘에 이제 동물권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를 내 몸같이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도 움직이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잘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기후위기를 인간화하는 과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맥락에서 이런저런 이제 담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나타난 게 이제 기후위기가 얼마나 큰 건강위기냐, 지구의 건강을 포함해서 인간에게 얼마나 큰 건강 위기냐라는 논의가 그래서 한 2010년대 중반 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의학 학술지죠, 란셋이라는 데서 2015년에 란셋이 뭐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 커미션을 많이 만들잖아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그 괜찮은 보고서들을 많이 이렇게 제출하게 하는데, Climate Change and Health라는 이제 커미션을 만든 게 2015년에 만들어서 그 이후로 매년 이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주로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파괴가 어떤 식으로 실증적으로 지금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가를 매년 업데이트해서 보고서를 내고, 관련돼서 또 이런저런 뭐 교육 자료나 영상물도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2015년부터 한 거고, WHO도 마찬가지로 그 즈음에 이제 세계위원회, 흔히 COP라고 하죠. COP이라고 해서 세계 정상회담이나 이런데 그런 보고서를 이제 Climate Change and Health라는 보고서를 이제 WHO도 그 즈음부터 이제 막 있는 자료를 모아서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약간 그 조금 더 뭐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 이게 인간화되면서, 특히 그 이후로 이런 기후위기가 생태위기이자 자연재난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고, 다수의 인간들, 특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담론으로서 기후위기와 건강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기후위기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 이제 의료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의료인들이 이런 약간 제네럴한 건강 이슈에 대해서 나서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옛날에도 뭐 환경 파괴나 대기오염 뭐 이런 것들이 건강에 주요한 위험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의료인들이 나서서 막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실 의학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환원주의적이고 약간 미시적으로 뭐 분자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익숙하다 보니, 사실 거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없어 보이면, 그래서 뭐 so what,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나서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의료인들이 기후위기 해결에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최근에도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이 기후위기화 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약간 늦고 조금 더디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의료인들도, 한국의 의료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국에 보시면 이제 의료인들이 굉장히 그 기후위기 운동에 전면에서 프론트에서 엄청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슬로건은 그런 거거든요. 건강의 가장 큰 인류 WHO 보고서의 첫 문단이 그런 거죠. 그간 의학과 공중보건이 한 100여 년간 의학의 진보와 공중보건 기술의 발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왔는데 이것이 단 몇 년 만에 그러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중환자실에서 한 명 살리려고 노력한 거가 이제는 뭐 몇천 명, 몇십만 명 단위로 이제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식의 이제 서두로서 의료인들의 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당연히 이제 건강에 대해 책임이 있는 민중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료인들이 나서는 건 뭐 위기를 인식하게 한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은 기후위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기후온난화라고 표현했잖아요. climate warming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더워지는 것만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워지는 거긴 하죠. 주요한 거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기후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자연 재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기후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세 가지 특징을 더워지고 자연 재난이 더 자주, 더 심각하고 더 길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없는 갑자기 비 오다가 갑자기 춥다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딴 얘기긴 합니다만 인류의 문명이 사실은 역사 이래로 있어온 주요한 이유가 사실은 기후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인류가 정착을 해서 뭔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부터 농사라는 게 기후 디펜던트한데 이쯤 되면 뭐 기후가 이러니까 뭐 씨를 뿌리고 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잡초를 뽑고 어느 때면 수확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그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인류 문명이 사실 발달을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기후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큰 사실은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서도.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극단적인 기상 변화는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얼마나 과거에도 뭐 맨날 있었죠. 가뭄 나고 홍수 나고 뭐 태풍 나고 뭐 산불 나고 이런 건 늘상 있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고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은 뭐 축복이라면 축복인데 지구상의 위치가 이 기상재난이나 이런 것부터 조금 이제 영향이 덜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럽만 하더라도 지금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몇 년 전에 가장 더웠을 때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많았던 2018년에는 파리 같은 데가 이제 40도 가까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파리, 뭐 프랑스, 스페인, 특히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몇 년 전에 터키, 그리스에서 막 산불 나는데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거기도 엄청 더워지고 자연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구상의 위치가 사실은 자연재난이 이 기후위기란 자연재난이 아주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더울 때도 많이 덥지는 않고 자연재난도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첫 번째 한국이 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비교하면 좀 낮은데 그거는 체감하는 게 조금 낮아요. 그렇죠?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다른 지역 나라들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이걸 느낄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제적인 경험이 직접 겪는 나라 사람들보다는 덜한 거죠. 하여튼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근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뭐 폭염,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굉장히 지금 뭐 뜨거워지고 있고, 한국도 2018년에 뭐 경험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또 여름이 안 더워서 올여름은 전 세계적으로는 또 매년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 폭염 그 평균 기온을 전 세계적으로는 또 올 여름이 가장 더울 것으로 많은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도 더울 거라고 예상은 드는데 덥지 않으면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겠죠. 2018년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엄청나게 더워서 그때 공식 정부 통계상으로는 초과 사망이 한 4,000명 정도 나왔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많다고 당연히 얘기됐었고요. 근데 그래서 막 엄청 더울 걸 준비를 했던 2019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와서 그 다음은 코로나 기억만 있으시지만 2019년에는 대구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 같은 수도권 지역에는 기상청 관측사상 거의 첫 번째인가 최초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60일간 비가 왔어요. 60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60일간 비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덥지는 않았는데 축축하게 그야말로 빗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대한민국도 아열대 기후처럼 건기 우기로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했었죠. 근데 올해 분위기가 약간 건기 우기 분위기예요. 그렇죠? 비가 안 와. 이거 원래 그 동남아시아 여행 가시면 건기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엔 비 하나도 안 오고 우기에는 계속 오는데 막 집중호우 형식, 스콜 이렇게 형식으로 막 오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며칠 전에 이제 막 비가 왔는데, 막 한국 표현으로 소나기인데, 이제는 그 옛날 소나기랑 조금 다른 형태로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하간에 폭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폭염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지구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의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폭염은 사실은 건강 영향이 큰 게 이제 노인들이잖아요. 근데 폭염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고령화가 되게 지금 심각해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 지역의 폭염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있는 쪽에는 폭염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폭염 영향으로 인한 인구 집단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년 한 25만 명 정도가 매년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추가 사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라면 이제 사실은 간접적인 영향들이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간접적인 영향들은 사실은 이게 기후 위기로 인한 영향이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기후 위기랑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건강 영향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대기 오염이죠. 대기 오염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가는 뭐 오늘 의료인들이 모인 자리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겠는데 대기 오염이 그럼 기후 위기와 왜 관련이 되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대기 오염은 사실은 뒤에 이제 감염병도 그런 성격이 되게 큰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자식인 거죠. 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씀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생겨서 기후위기가 생기는 거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니까 대기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이 되면서 대기오염도 되게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그 다음에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그래서 서로 맞닿아 있는 서로 굉장히 상호 영향이 큰 그런 이제 건강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영향인데, 먹거리 영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까 농사 얘기를 했지만 먹거리라는 게 사실 수산물이건 농산물이건 뭐 축산물이건 다 이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수확량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곡물 같은 경우는 벌써 사실 곡물 생산량이 이 그러니까 농업혁명이라고 한 것들이 일어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든 적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기후위기 하나만의 영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증가하면서 근데 분쟁도 사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수산물들이 수자원이 이제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자원은 딴 얘기입니다만 집에서 물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고기들은 엄청나게 새끼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결코 고갈될 수 없는 사실 수자원은 그 바다나 강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어패류를 비롯해서 많기 때문에 절대로 고갈될 수 없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고갈되고 멸종되고 이런다는 보고가 벌써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 간접적인 지표로 보여주는 게 이제 산호의 변색 뭐 이런 건데 바다에 산호가 죽어버리면 그게 이제 먹이사슬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돼서 산호의 생태계가 죽어버리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산호의 변색을 가지고 해양학자들이 많이 측정을 하는데 산호의 변색이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어자원이나 수자원의 고갈도 사실 위험 수위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곡물, 뭐 어자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의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기아나 영양 지금도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생산량의 부족이냐 아니면 분배의 문제냐 뭐 이런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전 세계에 한 8억 명 정도가 기아 상태에서 있는데 그 상황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는 대부분 이제 직접적으로 분쟁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 북아프리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난민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심각한데 터키나 아니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난민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분쟁 때문에 내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긴 한데 그 내전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위기로 땅이 황폐가 되거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공간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거리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2011년에 일어났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러 봉기들 이것도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밀 부족 사태가 나온 그래서 기근이 많이 펼쳐져서 민중들이 그것을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주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계속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요번에 겪으면서 사실 이 슬라이드나 이런 거는 제가 일반 대중들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에 막 강연도 많이 했던 건데 그때는 감염병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코로나 겪은 이후에 많은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그때 선생님이 감염병 얘기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막 이러긴 했는데 그때는 감염병 얘기를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감염병 뭐 심각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여튼 기후 위기는 감염병과도 관련이 돼서 특히 이제 코로나처럼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인수공통 감염병의 이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크게 한 3가지, 4가지 거시적 요인으로 보면 말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토지 이용의 변화, 그러니까 이전에 산림으로 있던 거를 다 농토로 아니면 축산업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다 개간을 해버리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 굉장히 최근 한 100여 년간 도시화가 되게 심화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 옛날에는 가령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시화가 안 됐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느 세계나 제3세계 할 것 없이 다 도시화가 다 도시에 모여 살아요. 도시화가 되게 심해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그래서 이제는 세계가 완전히 항공편의 발달로 막 일일 생활권이 된 거,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식 축산의 증가. 그러니까 그건 다 조금 더 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거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말이어서 그걸 조금 더 유화된 말로 표현하면, 단위 토지당 육류 생산 밀도의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굉장히 뭐 있어 보이죠? 네, 단위 토지당 육류 생산 밀도가 이 통계로 확인되는 건데, 지난 한 100여 년간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요한 이제 등장과 확산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4가지가 다 사실은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렇고, 사실 다른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더워지거나 아니면 기상재난이 자주 많이 발생하면 같이 덩달아서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거는 뭐 쯔쯔가무시나 댕기열, 또 뭐 말라리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옮기는 매개 감염병들 같은 경우, 매개하는 곤충들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곤충들이 많아지면 곤충들이 옮기는 그러한 매개 감염병도 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매개 감염병이 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것들이 많죠. 한국도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올해 최초로 이제 옛날에 이제 살인진드기라고 불렀죠. 살인진드기. 네, 살인진드기라고 불렀는데, 그건 아시다시피 진드기가 죽이는 건 아니고, 진드기가 물면 진드기 있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출혈성 질환을 일으켜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걸로 인한 사망이 지난주에 최초로 올해 들어 한국에도 보고가 됐다고 하던데, 그런 게 이제 점차 늘어나는 거죠. 곤충이나 아니면 매개하는 그런 가축들이 더 증가하고, 개체수가 증가하고, 또 사람하고 접촉면도 많아지게 되니까 그런 게 증가하게 되고, 뭐 자연재난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면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더워지게 되면 당연히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감염병은 기후위기랑 굉장히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약간 지금까지는 실증적인 사람들이 실증적인 걸 좋아하니까 실증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실존적인, 약간 존재론적인 얘기를 짧게 할 텐데, 사실은 기후위기가 실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인간에게 미치는 이런 건강과 생명상의 위협은 있지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태평양 지역에서 사시는 원주민들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느끼는 원주민들이란 이런 분들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뒤에서 조금 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기후 위기를 어떻게 담론화해서 소통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실증주의적 사고관들이 굉장히 깊게 박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통계나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다가가게 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느끼는 거는 인신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령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 대한 연구를 한 인류학자
딴 얘기도 막 하다가 갈게요. 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마사이족들은 지금 기후위기가 나타나는 것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날이 점차 더 추워지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 표현이 반대죠. 일반적으로 우리 문명계에 사는 사람들은 날이 너무 더워지고 있어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사이족들은 날이 너무 추워지고 있다, 축축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문화나 문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여하간에 지금 그런 이제 인류학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그런 어떤, 측정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기가 아니라 약간 이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이게 위기로 작동하는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질병과 있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젊은 나이. 그리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또 이제 문명 세계에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 언어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의학적으로는 특별히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냥 갑자기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제 생태 비탄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걸 이제 서술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그 문명 세계를 이루면서 사실 자연이나 생태로부터 굉장히 이제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일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직접적인 생활의 기반으로 작용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것은 이만큼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이나 생명위기가 실증적인 측면도 있지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 인류가 그동안 뭔가 삶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사실은 가로친 형태로 이 지구와 생태가 있었던 것인데, 그 가로친 생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생태의 역습이다, 그런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는 늘상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 보이는 이제 그런 시기가 점차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우수개반, 농반, 진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위기라 할지라도, 작년에 나왔던 영화처럼 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을 절멸시킬 위기라면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옛날에 혜성이 충돌해가지고 공룡이 다 멸종했던 그런 것 좀, 근데 공룡이 멸종하는 것도 한날 한시에 멸종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딴 얘기지만. 최근에 그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쓴 거 보니까 한번 꽝 부딪혀갖고 엄청나게 많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혜성이 부딪히니까 자연 생태계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막 변해가지고 먹이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시간을 두고 멸종했다고 하던데, 여하간에 한날 한시에 우리 인류가 다 죽는 거다. 혜성이 진짜 엄청 큰 게 딱 부딪혀서 영화처럼 그냥 그날 지구가 반쪽이 나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날 죽는다 그러면 저는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고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후위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이게 무슨 전 인류에게 감염병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자연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감염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도달하기까지에 걸리는 그 여러 가지 경로가 인간이 구성한 사회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낀 거잖아요. 당연히 기후위기도 그렇습니다. 기후위기가 이게 뭐 짧게는 몇십 년, 사실은 한 100년간에 걸쳐 그 영향이 누적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이 사실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기존의 사회에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부정의한 일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거죠. 대표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후위기를 원인을 제공한 자와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전혀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사실은 엄청나게 배출했던 게 지금 쌓여가지고 미래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제1세계가 과거의 산업혁명과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1세계가 우린 다 재생에너지로 바꿨어 막 이러잖아요. 중국, 인도 이런 데가 문제지 우린 이미 다 바꿨어 막 그러는데, 근데 과거에 이미 100년간 사실 배출한 그게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저개발 국가인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남태평양 국가에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그런 나라들은 유엔 회의하고 그러면 영상에서 막 그 얘기하는 게 실제 막 가라앉고 있잖아요. 투발루 같은 섬 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제1세계가 했던 그런 원인을 제3세계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탄소 배출 또는 이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은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이 제일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적게 배출하는 저소득층이 영향은 가장 크게 받는, 이런 대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부정의한 측면을 원인을 제공한 이들과 결과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너무 극명하게 겹치지 않는 다른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사회 정의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이제 기후 위기가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은 사회 정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노출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이나 폭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당할 가능성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거나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 거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똑같은 노출을 당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리어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폭염에 노출되고 똑같이 기상재난을 당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이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차원에서는 설령 피해를 똑같이 보더라도 그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원상 회복하는, 흔히 말하면 이제 요즘 많이 리질리언스 이런 거 이제 탄성을 해서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뭐 조금 노력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오지만 지역적으로나 나라로 보더라도 그런 나라들은 한번 피해를 딱 당하면 회복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없는 나라들, 없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뭐 2중, 3중으로 불평등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계층별로, 지역별로, 또 젠더별로, 연령별로 이것이 굉장히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크게 하는 이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는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 영역별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에너지 체계 개편,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체계 개편, 그 다음에 교통 체계 개편 이런 얘기들을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의 개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먹거리 같은 경우에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최대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덜하는 농업이나 축산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과, 먹거리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교통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그 다음에 걷거나 자전거 뭐 이렇게 하는,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이동 거리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출퇴근 거리가 엄청 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하간에. 그래서 이동 체계도 개편돼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단열이나 에너지를 보존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되는 거는 이제 의료계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의료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요거 넘어서,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탄소 배출 차원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뭐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떤 식의 의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비율이 적게는 한 5%, 많게는 나라별로 한 15%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적은 건 아니거든요. 분야별로 따지면 한 5, 6위 정도 수준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탄소 저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최근에는 이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아까 이런 얘기가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네 가지,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변화가 많이 얘기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후 운동에 있어서 이제 의료인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힘든 영역도 보니까 되게 문제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운동들을 많이 벌리는 의료인들이 뭐 이런저런 단체들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가령 이 헬스케어 위드아웃 함이라는 단체에서는 의료인들이 히포크라테 선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Do not harm. 내 의료가 누구에게 뭔가 그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do not harm, 이게 제일 원칙이라는 거죠. 맞나요? 히포크라테스가 선서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최은경 선생님 맞나요? 네. 세네 번쯤 되면 1위는 아니구나. 하여튼 저도 이거 강의할 때 1위다 맨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데, 제일 핵심이긴 하여튼, 그러니까 네 의료가 도움되는 거를 따지기 전에 저 1차적으로 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론 현대의료는 근데 이런 게 많이, 제가 이 얘기를 또 딴 거긴 합니다만, 다른 거 할 때 뭐 토론 자리에 가갖고 의대생들 많이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토론했더니, 현대의료는 그게 아니다. 그건 히포크라테스만 그래서 현대의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현대인은 해가 있는데 뭐 부작용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그거를 이렇게 경중을 맞춰서 하는 거지, 해가 없는 의료가 어딨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해가 되지 않도록 나의 행위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지금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지구와 인류의 건강에 해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이 체계를 이제 고쳐야 된다라는 운동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근데 보건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영역은 사실은 병원 자체보다는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
대표적으로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산 및 공급 라인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의약품 생산할 때 배출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걸 뭐 유통하고 뭐 이럴 때 배출되는 게 많고, 물론 이제 병원도 이제 배출하는 게 에너지 낭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있긴 한데, 사실은 생산 라인에서 굉장히 의료기관에서 쓰는 여러 물품들의 생산 라인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뒤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태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위기이기도 하고, 사실 존재론적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정의의 문제이기도 한 그러한 문제인데요. 느끼시겠지만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당연히 이 체제 자체가 이러한 돌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100여 년, 200년간 살아온 방식과 이 운영하는 체제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원리 속에서 또 당연히 이제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있고, 순전하게 윤리적인 접근으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권력 관계나 이런 어떤 정치적 메커니즘을 생각했을 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화석연료만 하더라도, 화석연료를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석연료만 하더라도 화석연료와 관련된 이권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 기업들이나 이런 게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기업들 1, 2위 이렇게 명단에 다 올라가 있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포춘지 선정 대기업 하면 다 에너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쉘이나 하여튼 다 에너지 기업들. 얼마나 큰 기득권이고 얼마나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지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탈퇴하기도 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협약이고 굉장히 큰 합의를 이뤄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 정도는 계속 더디다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암 환자가 그 암성보를 받았을 때 받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 처음에는 부정. 기후위기는 없어. 왜냐하면 내 삶이 그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부정하고 싶죠.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기후위기로 지금 언설되는 그런 언설들이, 그거를 그래서 조금 뒤에서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기후위기에 대한 언설들이나 담론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로 많이 되고 있어요. 지구과학자들 100명 중에 99명이 다 동의한 얘기다,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거야. 이상한 과학자 1, 2% 빼고는 모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에 대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과학적 접근만으로 사람들의 이런 부정의 그 이유는 의료인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게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딴 얘기입니다. 백신 거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건데, 과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가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넘어서 그 다음 막 분노, 여태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러다가 이제 뭐 그 우울에도 빠졌다가 체념에도 빠졌다가 근데 저는 요즘 좀 약간 체념 단계인데 안 될 것 같다. 왠지 안 될 것 같다. 조용히 다른 식의 생각들, 기후위기를 막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느끼게 될 거고,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모든 게 우리 이 감염병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가 걸린 이후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감염병 확자들이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이런 감염병이 돌 거다, 준비를 해라, 공중보건 영양체계 준비해라, 세계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아무도 준비 안 한 거잖아요. 한국은 그나마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준비한 거지, 대부분의 나라가 아무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준비 안 했잖아요. 닥쳐서 이제 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라는 게, 그 비관론을 펴시는 분들은 사람의 이 심리 구조나 원시 시대부터 살아온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결코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아까 그 영화 얘기가 돈스컵이라는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세정이 떨어질 때 아까 근데 다 죽으면은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다 죽지가 않아요. 잘 사는 잘 사람은 사는 다른 별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 상황 전체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 위기 자본주의라고 하면 그 자본주의에서 그걸 이익 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해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섬뜩한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결말이었던 걸 기억을 해내면서 기후위기도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최근에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연구를 해볼까 이러면서 여기 자료 취직하다가 우리 선생님 모시고서 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몇 가지 질문을 일단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제일 많이 이제 기후 위기랑 이제 건강 관련해서 뭐 보건의료 개선 아니면 집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얘기했던 이게 어떤 사람은 특히 더 취약하다 해서 그 취약한 게 원래 이제 취약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 기후 위험이 있으면은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몇몇 그런 사람들 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외 노동자들이나 장애인이나 임신부나 이런 사람들 하고 있는데, 외국어시도 그걸 좀 구체적으로 원주민이나 아니면은 이주민이나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정책적으로는 보고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사로 된 것들은 그냥 온열 통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야외 노동자나 아니면은 쪽방촌 노인들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 좀 보건의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약간 좀 지목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던 그런 취약 집단이 있는지. 예, 중요한 지적이신데, 사실 WHO에서도 보고서를 낼 때 그 정부나 아니면 의료인들이 해야 될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취약 집단을 모니터링해서 발굴을 해라. 그게 왜냐하면 문화나 지역별로 또 사회경제적인 그런 수준별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적합한 맞나요? 그 나라의 특별한, 스페시픽한 취약 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게 1차적인 이 권고사항이고, 또 중요하게 지적되는 부분인데, 사실 한국이 저희 활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물론 이제 뭐 공중보건이나 이런 데서 오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접근과 취약 시티를 타겟팅해서 하는 접근이 조금 뭐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뭐 장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건 대응의 측면도 있지만 이 피해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취약 집단에 대한 확인과 거기에 맞는 대응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얘기는 있어요. 당연히 일반적인 얘기는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구 지역에서 그럼 뭐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어디가 더 취약하고 이런 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일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뭐 연령대별로 보면은 뭐 익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되게 취약하고 노인이 취약하고 건강한 성인은 상대적으로는 덜 취약하고 젠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성이 더 취약해요. 여성이 이제 생물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젠더적인 이유로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이 지금 처해 있는 각 나라에 거의 비슷한데 젠더라는 구조가 강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젠더 구조 속에서 당연히 이제 기후위기로 취약해지는 게 지금 젠더 측면에서 여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자원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취약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한국은 한국 특성에 맞는 이 자연 재난의 패턴이 있잖아요. 자연 재난의 패턴이 있고 그 폭염도 그 패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집단들이 조금 더 취약한 거는 실증적인 좀 조사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해서 뭐 가령 5개 노동자 이런 거는 최근에 이제 조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이제 쪽방 지역이나 아니면 독거 노인들, 독거 만성 질환을 가진 독거 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일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데이터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 아주 초기 단계예요. 네. 관심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얘기 해주셔서 안 그래도 그 쪽반총 관련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참 온열 질환이 많았을 때 그런 분들 이제 응급실 왔을 때 바로 온열 질환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좀 감지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온열 질환에 노출된 거야라는 것들을 몰라가지고 일사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왜 일사병이 생기지 이러면서 뭐 문제 생긴 초과상 그런 게 또 있더라라는 또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뭐 영역보험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다는 생각 예전에 잠깐 자료 찾으면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저 요즘 고민인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건의료기관 아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게 탄소 배출량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NHS가 있는데 NHS가 작년 말에 이제 넷제로 그 그린 하스피털을 만들겠다고 이제 플랜을 세우고 2040년까지 탄소 이미션을 제로로 만들겠다 매출을 이렇게 했는데 뭐 보니까 약간 다 뭐 전체적으로 에너지 뭐 고취 이런 것들도 에너지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막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고 스마트 기술을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약간 좀 그런 것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할 건데 어쨌든 보건의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린 하스피털 스탠다드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좀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좀 그러니까 말소개를 하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 현재 뭔가 어쨌든 의료인들이니까 병원 운영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간단하게라도 정책 같은 게 있을지부터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지 않고 사실 잘 말씀해 주시면 영국이 되게 선도적이잖아요. 기후 왜냐면 저항도 되게 강하고
멸종저항 운동이라고 젊은 친구들이 막 엄청 직접 행동하시는 거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보셨을 텐데 되게 운동의 저변도 넓고 뭐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재밌는 연구가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 활동과 정부를 포함해서 대중의 활동이 많은 것과 그 나라가 얼마나 탄소 의존적인가를 재미로 했나? 하여튼 그걸 연구한 학자의 연구가 있다면 지금 현재 탄소 의존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정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역설적인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여러 조건에서 그 사실 지금 기후운동 벌이기도 힘들고 뭐 그런 측면에 한국은 탄소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다 탄소 배출 산업.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사실은 한국은 뭐 지금 이렇게까지 먹고 살게 된 뭐 지금 현재도 먹고 사는 게 탄소 산업을 해서 먹고 살거든요. 자동차, 정유, 조선, 철강 이게 다 탄소 배출 산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탄소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탄소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데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나가기가 더 힘든 거죠. 근데 영국은 이미 뭐 탄소 의존도 되게 낮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산업 자체도 다 금융이나 이런 거지 제조업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영국은.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 그러면은 할 말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활동이 활발하긴 한데 여가 그래도 뭐 활발하죠. 정부도 나서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NHS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의료기관이 매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벤치마킹할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NHS 트러스트별로 지역사회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이 주도해서 병원 지역사회 특히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지역사회에 가면은 병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그런 데가 많잖아요. 병원이 나서가지고 지역사회 이런 문화나 이런 걸 선도해 나가는 그런 트러스트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뭐 당연히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공공병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거 강연하고 다니게 돼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중에 하나로 뭐 인력, 뭐 의료의 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후위기 대응하는 공공병원으로 뭐 만든 것도 하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라. 지구에 덜 해가 가는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덜 해가 가는 공공병원도 걸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NHS 같은 걸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크게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이게 뭐부터 실천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실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얼마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사실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료 폐기물을 줄이는 딴 거보다도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의료는 일회용품이나 뭐 위생적인 이유로 그러기도 하지만 일회용품이나 아니면 포장재가 의료기기나 이럴 때 포장재가 엄청 나오잖아요. 사실은 요만한 거 하나 써도 포장재 이만큼 해서 쓰레기가 이걸 쓰는 것보다 더 많은데 그거에 대한 그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개선에 돈도 별로 안 든다라고 해서 그거부터 이제 개선해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근데 탄소 배출 감축량은 되게 작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어서 실현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것부터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탄소 배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건 당연히 이제 의료기관의 에너지를 체계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관의 전체적으로 이제 단열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해서 에너지 건물 자체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낭비되는 의료 자체가 사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의료가 뭐 아시다시피 낭비되는 의료가 많잖아요. 과연 우리가 퍼붓는 이 여러 가지 의료량이 과연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낭비가 되더라도 약간 뭐 경제도 돌리고 그렇게 낭비가 되면 그게 다 돈으로 경제를 돌리니까 뭐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고 뭐 사람을 그렇게 살리진 못하더라도 죽이지는 않으니까 뭐 별로 안 써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의료인들도 뭐 그렇게 하고 뭐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약간 양보가 됐다면 이제는 해가 된다라는 것들이 점차 낭비되는 의료는 해가 된다 여러 측면에서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그 실제 환자의 건강에도 해가 된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 측면에서도 해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치료의학 중심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사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폐기물 어떻게 중요한데서 수술은 어떻게 에이섹틱 원칙에서 조금 타협을 할까요? 뭐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의료의 낭비까지 가는 것은 좀 급진적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한 세 번째로 이제 저 과연 그럼 국내에서 어떤 것들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을 때 건강 관련 섹션 자체가 좀 내용들이 많이 있지는 않고 그냥 건강 영양 평가 같은 것들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고 적응 대책도 아까 얘기했듯이 취약 인구에 때는 조금 더 이제 보호하겠다 뭐 그러면서 거리에 보면은 왜 엄열막 이런 것들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들 수준이고 지자체에서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과연 그게 건강이랑 이게 좀 그걸 연결을 시키고 있는 인식들인 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 좀 다른 분야 아까 뭐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건법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건강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논의들이 있는지 특히 뭐 산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 세계가 약간 조금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강에 대한 이득 또는 건강에 대한 해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설명한 역사가 지금 짧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트랙 이런 대응이 이루어지는 트랙들이 지금 환경 관련된 부서 어느 나라에서나 다 환경부라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대부분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자연재난 같은 걸 다루는 한국도 사실 감염병 이것도 재난법에 의해서 무슨 중수본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난 다루는 거에 이 트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WHO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게 그것을 건강화하려면은 이 건강 관련된 부서에도 관련된 그런 영역을 다루는 부서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다루는 영역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보건부, 미국은 휴먼 앤드 헬스 서비스인가? HSS잖아요. 미국은 보건부 산하에 국이 하나가 생겼어요.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앤드 헬스 이퀴티인가? 네. 그렇게 해서 클라이밋 체인지와 건강 불평등을 다루는 국이 하나가 생겼어요. 네. 바이든이 작년에 그 국을 만들었죠. 물론 미국도 그동안의 이 기후위기 대응은 EPA라고 해서 환경청이죠. 환경청. A면 청인가? 맞죠. 환경청에서 주로 환경청에도 우리나라도 환경부에 환경보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의료인들이. 그런데 환경부에서 다루는 환경보건적 접근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뭐랄까 테크니컬한 이슈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이득이나 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다루는 환경보건적 접근과 다르게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건소 기후위기 관련 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그런 보건 담당 부서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런 직접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인프라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고, 조금 더 그게 이제 어느 게 먼저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의 교육 훈련이나 이런 커리큘럼도 좀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외국은 지금. 의료인들 커리큘럼에 기후위기와 건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온열 질환이라는 거 우리 옛날에 거의 안 배웠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커리큘럼 교육 훈련 과정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에서 아예 배출 제로 정책을 한 속이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넷제로라고 해서 탄소를 집적을 해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발휘해서 공중에 이미 떨어져 있는 거를 빨리 다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꾸는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하고, 그런 거에 또 우리나라도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점점 모든 것들 약간 스마트 기술화 시키고, 아니면은 탄소 배출량이 좀 많은 지역도 있으면 그건 미리 빨리 감지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 빅데이터 돌려서 그런 바꾸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는, 기술 중심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어떤 생산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 접근을 만약 주장을 하시는 건지, 그럼 기술정신 접근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과학기술 일반의 효용이나 과학기술 일반에 대한 태도인데,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는 과학기술 무용론과 하나는 과학기술 활용론. 당연히 기후위기 쪽에도 그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생태적인 접근, 약간 저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접근 약간 낭만주의적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과학기술을 다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서 풍력과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주의적 사회를 살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의 당연히 의견도 저는 존중하긴 하는데, 그러한 의견이 다수를 이뤄서 저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존중은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데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고, 과학기술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 포집 기술,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지금 많은 대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앞으로 배출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는 포집해서 없애지 않으면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사실 포집 기술이나 이런 거 개발해야 될 가능성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늘 과학기술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과학기술이 이제 기존의 체제 운영하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운영 논리와 구조와 그 행위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기존의 구조와 행위자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인식론적이나 존재론적이거나 철학적인 얘기까지 갑니다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고 행동해서 바꿔내야지만 해결되는 미중유의 그런 과제인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는 그냥 똑같은 문제를 재생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토론의 핵심은 그런 과학기술을 뭐 개발하고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더라도 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제 토론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플로어에서 그냥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기 마이크를 이제 돌리면서 질문 없으실까요? 궁금한 것들이나 모르는 궁금한 거나 모르겠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런 네. 저는 이해도 높습니다. 이해도 높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시스템 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뭘 이야기하시려고 할까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제 고민이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 중에 브리너 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좀 어려운 사변적 실제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역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근대 사고 속에서 자연이라는 것, 우리가 환경이라고 할 때 자연을 굉장히 예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해서는 우리는 계속 똑같은 책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은 예를 들면 사람, 동물, 고양이, 개, 돌멩이, 심지어 기계까지 동일한 건전한 지평 속에 두고 사고를 하고 결국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존재로서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사고에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고의 전환이 없이 어떤 시스템의 변형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탄소를 포집한다든지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고민되는 것들은 그래 내가 대상들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나와 관계 맺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이 실제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드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내가 어려 환경 내에서라고 생각한다면 환경 내에서 내가 그걸 생태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들은 과연 무엇일까? 단지 어떤 환경이 외부적 물질적인 구조만 바뀌고 시스템만 바뀐다고 해서 그게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선생님 이야기들이 어떤 이 자본주의 체제와 다른 체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과 다른 산업 환경을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니 이야기를 포함한다면 이야기를 포함해서 또 다른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 우리 개인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고요. 저는 뭐 이런 주제를 많이 얘기하고 싶긴 한데 이게 되게 철학적인 주제라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허들이 높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토론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 대변 선생님 얘기하신 거는 저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존재론의 귀환의 시기가 필요하다. 가령 과거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행했고 저도 뭐 한때 빠졌습니다만 이 인식론에 대한 과도한 경향들이 있어서 가령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지 뭐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퉁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편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는 이제 존재론이 철학적으로 보면 기환이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지금 실제 이 여러 복합적 위기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변적 실제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뭐 저희 단체에서는 사변적 실제론보다는 비판적 실제론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실제론이 리얼리티, 그러니까 존재론에 대한 공부이긴 한데, 그런 걸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쪽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각광받는 게 이제 도나 해러웨이, 이분에 대한 그런 이제 라뚜르 이론하고도 연결되는 거긴 한데, 그런 이제 다양한 존재론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로 인한 뭐 이데올로기 혁명, 사변적 그런 어떤 사상의 혁명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없으면 기존의 체제로는 아까 기존의 체제라고 했던 것들이 단순히 정치 경제학적 체제뿐만 아니라 그것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사상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와 내가 아닌 타자 이런 것들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만남을 가지는 그런 접근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공부하는데 좀 어렵긴 되게 말이 어려워서, 근데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공부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해답은 없습니다만, 그런 존재론에서 이제 얘기한 다양한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 타자에 대한 내가 아닌 대상에 대한 관점과 접근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학자들마다 결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강조하고 있는, 타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아닌 인간 타자도 있지만 동물 타자도 있고 식물 타자도 있고, 그게 아니라 물질 타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뭔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적대하거나 이런 게 아닌 만남의 관계를 가지게 할 것이냐는 뭐 계속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숙제로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혁명이 없으면 실제 시스템 혁명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학자들이 맨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 뭔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라뚜르도 그렇고 도나 해러웨이 책도 되게 어려워요. 그나마 비판적 실제로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좀 그렇게 쉬운 거 잠깐 물어볼게요. 저 인어역 임재양입니다. 아까 이제 암 환자들 아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그렸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 것 같다 절망 단계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암 전공이 30년입니다. 암 환자들이 되게 그 과정을 이렇게 겪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했는데 의외로 마지막 단계까지 초월 단계로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좀 괜찮아요 그러는데,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90%는 우울증 맞아요. 회복되고 나면. 그래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절방 단계인데 그다음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수용하는 단계인데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저는 조금은 이제 희망을, 저는 뭐 그리에 관심이 있는데 보고 있는데, 아마 이상윤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해결책으로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병원에서 어떤 탄소를 줄이고 그린 하스피탈이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개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도움되는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질문은 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그렇다 그러더라도 아까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정책이 바뀌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은 그렇게 돼줬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바뀌는 방법이 서서히 그런 정치권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번에 그 전장년이 하듯이 툰베리가 하듯이 어떤 식으로든 폭력적이 되든 어떻게 하든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운동하는 게 맞는지 그게 조금 헷갈려요. 간단한 질문이라고 전혀 제일 복잡하고 제일 토론할 게 많은 주제여서. 근데 일단 저는 먼저 얘기하는 거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단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약간의 충격과 단절을 통한 흔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혁명을 통한 그런 급진적인 변혁이 뭐 완전히 이렇게 두 개가 기랑하는 거고 이거를 하면 이건 아니고 이거를 하면 이건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개는 뭐 같이 있는 거고 같이 해야 되니까 두 개가 다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뭐 토론을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것 자체가 기존의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뭐 정치경제학적 원리와 기득권을 포함해서 기초적인 사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해서 정책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정책적인 얘기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정책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은 뭐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참여시켜야지 뭔가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얘기 없이 또 바뀌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런 기존의 체계와의 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폭력적인 인식론적인 존재론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이제 그걸 이제 철학자의 표현으로 하면 이 그런 어떤 사건과의 만남인 거죠. 그 사건은 다양한 개인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정치적 사건일 수도 있고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은 단절적인 예측할 수도 없고 이걸 만들었다고 사건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겠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건은 개인적으로 뭐 닥치는 관계에서의 사건일 수도 있고 질병의 사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드물긴 하지만 그게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은 그런 이제 사건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꿔진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그게 없으면 사실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운동이 할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바뀌니까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직하고 전략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사건과의 만남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뭐 계속 토론하고 누가 뭐 현자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철학적인 얘기를 말씀하셔서 많이 합니다만 가령 지젝 같은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 단절과 흔히 이 횡단이라죠. 이데올로기적 횡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 분석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리얼리티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환상에 묶여서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의 이 환청이나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얼리티는 따로 있는데 리얼리티는 보이지 않는데 그 리얼리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석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신병 환자가 리얼리티를 느끼면서 그 환상하고 이제 더불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환상을 극복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분석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분석가가 그러면은 현실의 운동에서는 누구냐 이런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운동 활동가들의 역할인 거죠. 기획이 비르는 나이에 얘기를 했을 줄 생각 못했네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 어떤 환상 자체가 굉장히 유지될 것 같고 이게 이 시스템이 어떤 풍요로운 부와 우리가 리드가 있으면 그걸 충분히 다 늘 언제까지나 충족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주는 어떤 끊임없이 그걸 주는 어떤 공급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깨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인간에게는 두려운 순간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어쨌든 자원 한계가 있고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보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끊임없이 사실 또 왜 민주주의 체제가 그런 꿈을 오히려 자본주의랑 결합하면서 그런 꿈을 계속 설립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쨌든 선거 시즌이니까 물어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 마지막 답변이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다른 질문 더 있을까요? 또 발생한다. 제가 이제 대구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강 문제를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대강 문제. 그래서 지금 4대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위기로 인한 녹조 문제입니다. 녹조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전이가 된 게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녹조에 있는 독이 노지 생산된 쌀, 배추, 무 이런 데서 검출이 됐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물론 뭐 4대강 때문에 강이 막혀서 녹조가 심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물 문제가 특히 이제 심한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가 주로 이제 조수시 같은 데서 많이 땡기고 오거든요. 거기에도 녹조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류의 먹거리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피부로 기후변화 문제를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제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사대강 문제랑 사실 한 번씩 공감 4대강은 또 뭔가 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가 예, 대구 처음에 왔을 때 디아크문화관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보니까 4대강에 흔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명박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거였는데 녹조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사실 아까 사건 얘기했는데 그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충격을 주는데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너무나 또 잊고 세월호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쉽게
꽤 있게 되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기후라는 어떤 현재 크라이시스 속에서 또 놓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더 하실 게 없으면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열띠게 토론해 주시고 특히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본인의 철학적 지식까지 아낌없이 보여주신 공자가 들었으면 그거 아닌데요. 안 그랬을 거예요. 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고 네. 저도 한두 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열심히 또 공부할 것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잘 박수 한번